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신라 4대 왕이죠. 석탈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보통 석탈해 하면 꽤 많은 왕, 아니면 그 호공 할아버지 집터를 좀 재치 있게 차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석탈해를 그냥 머리 좋은 지략가, 이 정도를 넘어서요. 당시 약소국이었던 신라의 생존, 또 미래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 인물. 마치 뭐랄까 현대 기업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처럼 말이죠. 이런 전략적 개혁가로서 석탈해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가 외부 세력이나 선진 기술 같은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신라라는 나라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고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석탈해의 여러 행적들을 당시 신라 초기, 그러니까 박석, 김, 세송 씨가 번갈아 왕위를 잇던 좀 복잡한 시기였죠. 아직 완전한 국가 체계를 갖추기 전 원삼국 시대 말기의 지정학적 또 경제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꾀라고 알고 있던 그의 행동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고도의 전략적 통찰력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특히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재 영입이라든지 핵심 자원 확보, 또 국가 주도 산업 정책 같은 개념들, 이런 틀로 석탈의 시대를 분석한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석의 목표는 석탈의 결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당시 약체였던 신라의 운명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먼 훗날 삼국 통일의 어떤 기반까지 마련했는지 그 핵심 전략 코드를 읽어내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석탈의 그 첫 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작부터가 흥미롭습니다. 기록을 보면 석탈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동북 쪽에 있었다는 용성국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배를 타고 신라 동해안 하서지방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나오죠. 일단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 자체가 당시 신라에는 좀 드물었던 해양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집단이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당시 신라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때 신라는 금관가야 세력에도 밀리고 심지어 가까운 이서국, 지금의 청도 지역이죠. 거기에도 패배할 정도로 국력이 약했어요. 주로 내륙에 기반을 둔 작은 농업 국가였던 거죠. 이런 신라에게 바다를 잘 알고 어쩌면 더 발달된 청동기나 초기 철기 같은 그런 기술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석탈의 집단. 이건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복덩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오늘날 기술이 좀 부족한 국가가 발전을 위해서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거나 실리콘밸리의 뛰어난 엔지니어를 영입하려는 것과 그 본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외부의 힘이었던 거죠. 아, 그러네요.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그런 낯선 외부 세력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놀라운데요. 보통은 경계하거나 배척하기 쉬웠을 텐데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건 생존을 위한 어떤 절박함 아니면 정말 미래를 내다본 개방성 전략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통합 방식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석탈해가 힘으로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요. 일종의 소프트 파워를 썼다는 점이에요. 자료로 보면 그가 도착 초기에 자신이 가져온 보석 같은 귀한 물건들을 토착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환심을 샀다고 해요. 이건 단기적인 호감 쌓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계 구축입니다. 그가 토착민들에게 더 나은 고기잡이 방법이나 농사기술 같은 걸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단순히 물건을 주거나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산 능력 자체를 키워준 겁니다. 이건 당시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현대 기업 인수 사례를 봐도 그냥 회사를 사들이는 걸 넘어서 인수 후에 기존 직원들 역량을 키워서 시너지를 내는 인수 후 통합, PMI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석탈해가 이런 용어를 썼을 리는 없겠지만 그가 토착민들의 능력을 키워서 지역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 했던 방식은 그 원리와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외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정당성을 얻는 기반이 되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유명한 호공 집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땅에 숯이랑 숫돌 묻어놓고 자기 땅이라고 우겨서 차지했다는 그 일화요. 어릴 때는 그냥 석탈에 진짜 꽤 많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 자료는 이걸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왕위 계승의 정당성, 특히 미래를 책임질 자격을 보여주려는 고도의 정치적 퍼포먼스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 하필 숫과
숫돌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 숫과 숫돌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이 두거지가 당시 신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 핵심 산업, 즉 철기 문화를 일으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이었음에 주목하고 있어요. 먼저 숫을 한번 볼까요? 숫, 그러니까 철콜이죠.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들고 이게 재련이죠. 그 쇠를 두드려서 도구를 만들 때 이건 단조고요. 엄청난 열이 필요하거든요. 당시 그 고열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료가 바로 숯이었습니다. 질 좋은 숯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게 철기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어요. 따라서 숯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땔감을 없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동력, 그러니까 에너지 주권이자 핵심 산업 통제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숫돌은요, 힘들게 만든 철제 농기구나 무기도 쓰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당연히. 즉은 털들어는 기술의 유지 보수 능력과 더 나아가 철기 생산 시스템의 완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기를 만들 줄 아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용성국이라는 외구 세계에서 온 석탈에는 아마도 신라보다는 좀 더 발달된 철기 문화를 경험했거나 최소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료의 분석처럼 그가 호공의 집터를 차지하면서 숫과 숫돌을 내세운 것은 그냥 좋은 집을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신라의 미래 먹거리인 철기 산업의 핵심, 즉 에너지원과 유지보수 능력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책임질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치 현대 기업이 핵심 기술 특허 IP를 확보하거나 국가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 자원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것과 같은 그런 전략적 자산 확보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집 뺏은 꾀보 영감이 아니라 신라의 미래 산업은 철기다. 그 핵심은 바로 이 숫과 숫돌에 있고 그걸 아는 내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일종의 대국민 비전 발표 같은 거였군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해석인데요. 그럼 이 철기 문화를 신라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게 한 과정은 어땠나요? 자료를 보면요. 석탈해가 활동하던 시기 신라의 기술 수준은 솔직히 좀 안쓰러울 정도예요. 여전히 단단한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도끼나 화살촉을 만들고 흙으로 그릇을 빚었었다고 하죠. 무기라고 해봐야 활, 아니면 대나무 창, 몽둥이가 고작이었고 심지어 당시 최신 전술 중 하나가 돌을 던지는 물맷돌 부대 운용이었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네, 그런 기술적 낙후성은 당시 신라가 마주한 아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주변의 고구려나 백제는 물론이고 가야나 왜구의 침입 같은 외부 위협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석탈에는 지도자로서 이 기술 격차가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정확히 진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서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동시에 튼튼한 무기로 나라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신라가 살아남고 또 성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 즉 미래 성장 동력, 그로스 엔진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국가 차원의 해외 선진 기술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한 건데요. 자료에 따르면 석탈해가 직접 나서서 듣자하니 인도에서는 철로 생활에 편리한 도구나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고 중국 역시 제철 기술이 뛰어나더라. 그러니 눈썰미 좋고 손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당장 그곳으로 보내 기술을 배워오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인도는 우치강철, 워스스틸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배우려 했다는 건 신라가 단순히 주변국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글로벌 탑 클래스를 목표로 삼는 아주 야심찬 최대주의적 기술 목표를 설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약소국 처지에 정말 대담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어이구 수고했다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왕명을 내려서 전국 곳곳에 철방,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구경대장간 같은 것을 세우게 합니다. 여기서 기술을 표준화하고 널리 보급하도록 한 거죠. 이건 개인이 기술을 배워와서 혼자 써먹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국가의 예산과 권력을 동원해서 연구개발, R&D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킨 일종의 국가주도 산업 정책의 아주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미래 기술을 키운 겁니다. 와, 그렇게 힘들게 들여온 철기 기술이 신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경제적 효과죠. 쇠로 만든 낫, 도끼, 괭이, 삽 같은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노력을 들여도 훨씬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가 나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또 세금 수입도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이코노믹 펀더멘털즈가 몰라보게 튼튼해진 거죠. 다른 하나는 역시 군사적인 측면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물맷돌 부대에서 이제 좀 벗어났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웃을 일이 아니죠. 고리자루칼, 환두대도라고 하죠. 이런 제대로 된 철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신라의 죽방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칼을 갖게 된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끊임없이 신라를 괴롭히던 왜구의 침략에 훨씬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되었고요. 나아가 주변 다른 세력들에게 이제 신라를 함부로 건드리면 큰 코 다친다는 메시지를 주는 일종의 전략적 억지력, deterrence, 그러니까 공격을 미리 막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생존을 넘어서 훗날 삼국통일까지 꿈꿀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기술적 도약이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석탈에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와 나라 지키는 문제, 안보가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선진 기술이라는 하나의 열쇠로 한 번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네요. 그리고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거고요. 정확합니다. 석탈의 시대의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국률이 많이 약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직 완전한 고대 국가의 틀을 갖추기 전 단계로 보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가야 통합은 먼 미래에 이뤘고 심지어 가까운 이서국에게 패배한 기록도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도 불안했죠. 북쪽과 서쪽에는 강대국이 있고 남쪽과 동쪽에는 바다 건너 세력들, 사방이 잠재적 위협으로 둘러싸인 아주 취약한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그런 약한 나라 입장에서 방금 이야기한 그 철기 기술 도입은 단순히 내부 살림살이를 낫게 하는 걸 넘어서 외교나 국방 전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철제 무기 생산은 당장 주변 세력과의 군사 기술 격차를 줄여주었고요. 특히 골칫거리였던 외구의 침입에 대한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높였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강화된 군사력은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신라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기술적, 군사적 억지력으로 작용한 거죠. 선진 기술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힘을 보완하는 것, 이건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고 보니 석탈의 본인의 배경과 정착 과정도 다시 보면 좀 의미심장하네요. 맞습니다. 외부 출신인 석탈해가 동해안의 하서지방, 그러니까 당시 외부 위협, 왜구 같은 위협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최전선의 자리를 잡고 세력을 이룬 것은 결과적으로 신라에게 훌륭한 방파제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그의 해양 세력은 1차 방어선 역할과 동시에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즉 전략적 완충지대, 스트라테직 버퍼 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국경 지역의 방어와 교류의 거점을 마련한 거예요. 또한 그가 외부 출신이라는 점은 신라가 기존의 박씨나 김씨 같은 특정 토착 세력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외부 세력과 더 유연하게 관계를 맺고 조율하는 다자 외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또 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지정학적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영리한 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이방인이었잖아요. 석탈해가 어떻게 신라 사회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최고 지도자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석탈해는 분명 외부인이었지만 기록을 보면 결코 갑자기 툭 나타나서 왕위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남해 차차왕의 사위가 되고 유리이사금 때는 이미 대보라는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혼인관계와 또 실력으로 왕실내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면서 정통성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앞서 말한 어업이나 농업기술 전수 같은 걸 통해서 토착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왕이 된 후에는 철기기술 도입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경제적, 기술적 리더십까지 확실히 증명했죠.
외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에 성공적으로 편입되고 나아가 혁신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린 것은 당시 신라 사회가 가졌던 어떤 의외의 포용성이나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살아생전에도 대단했지만 죽은 뒤의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어떻게 남겨졌나요? 네, 그의 전략적인 면모는 어쩌면 사후 처리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석탈에는 죽은 뒤에 소청구라는 곳에 일단 묻혔는데 훗날 신령의 계시가 있었다 이런 명분으로 그의 유골을 부수어서 소상,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조각상이죠. 이걸 만들어서 대궐 안에 모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신령의 뜻이라면서 그 조각상을 신라의 성산인 토암산 동쪽 봉우리에 안치하고 동학신, 즉 동쪽 산의 신으로 삼아서 대대로 국가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와, 왕의 유골을 부숴서 신상을 만들고 산신으로 모신다. 좀 기이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뭔가 전략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건가요? 문경의 표시를 넘어선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탈해라는 한 개인의 업적과 그 정치적 권위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속적인 종교적 권위, 즉 제도화된 정통성으로 확고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부 출신 지도자의 권위는 시간이 흐르면 약해지거나 도전받기 쉬운데 그를 아예 신라의 핵심 성산인 토함산을 지키는 국가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의 업적과 리더십을 신라라는 국가 공동체의 영원한 신앙체계 안에 각인시킨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는 당시 좀 불안정했던 박석김 삼성 교체기에 정치적 긴장감을 문화적으로 봉합하고 통합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외부 출신이었던 석탈해가 이룩한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 그리고 포용적 통합이라는 그 비전을 특정 가문의 업적이 아니라 신라 전체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국가적 이데올로기, 즉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으로 영원히 남기려 한 것이죠. 마치 현대 기업의 창업자나 혁신적인 CEO가 자신의 경영 철학이나 비전을 회사의 핵심 가치와 조직 문화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석탈에는 정말 우리가 알던 그 꽤 많은 할아버지 이미지와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네요. 약소국 신라의 생존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미래 성장의 시스템까지 설계한 전략적 체제 설계자, 시스템 아키텍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그의 과감한 개방성, 또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과 투자, 그리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낸 통합의 리더십, 이것이 신라가 원시적인 틀을 벗고 체계적인 국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석탈의 이야기는 2000년 가까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미래의 핵심 가치를 꿰뚫어보고 선점하는 통찰력입니다. 숫과 숫돌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당장은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미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핵심 자원이나 기술, 인프라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확보하는 능력. 이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좌우한다는 점이죠. 둘째는 과감한 개방과 외부 자원 활용 능력입니다. 내부 역량이 부족할 때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외부의 선진 기술이나 인재, 석탈의 집단 같은 경우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용기와 실행력, 즉 오픈 이노베이션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얍소국이나 후발주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전략이겠죠. 네, 그리고 셋째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굳히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구호에 그치면 소용이 없죠. 석탈해가 철방을 세우고 또 사후에 동학신으로 신격화된 것처럼 리더의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실행하고 나아가 조직 문화와 시스템, 여기서는 국가 이데올로기죠, 로 뿌리내리게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만약 석탈해의 이런 선제적인 개방과 과감한 기술 도입이 없었다면 신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그 강성한 신라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여러분은 오늘 재조명된 석탈해라는 인물에게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